올해 좀 슬슬 마무리하고 내년 준비해야 될 것 같은데 아니 저는 이 공매도 금지했으면은 지금쯤이면 2,500원 이렇게 여유 있게 넘어가 있어야 되지 않았나 싶은데 아직도 오늘 장을 보니까 2,500포인트라는 게 허들로 남아 있습니다. 최근에 저는 교수님 이렇게 썸네일을 보니까 증시에 대해서는 그래도 뭔가 긍정적인 비율을 갖고 계신 것 같던데. 예, 제가 뭐 11월, 뭐 10월까지 많이 떨어졌는데 12월, 12월 주가 오를 수 있습니다. 연말에 네, 예. 예, 그래서 계속 11월 초에 그 주식 사시라 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예, 그런데 10월 말에 뭐 코스피가 2,300이 무너졌었죠 잠깐. 예. 예, 그리고 거의 200포인트 올라가지고 좀 주춤거리고 있는데요. 네. 뭐 아직도 상승 여력은 좀 남아 있는 것 같습니다. 상승 여력은 남아 있다. 예. 그러면 그 상승 여력이 남아 있다는 부분에 대한 또 이제 오늘 우리가 교수님한테 또 설득 당해야 되는 시간인데. 그러니까요. 근데 또 사실은 상승 여력이라고 했을 때 그 여력 남아있는 부분이 어느 정도냐도 사실 중요한 부분일 것 같아서 네. 그 여력의 어떤 색이랄까요? 이런 부분까지도 저희가 구체화해서 여쭤볼 수 있을까요? 중요한 거는 우리 주가가 대세 상승률은 아니고 네. 아직도 저는 박스권이고 뭐 내년 연간도 전체적으로 보면 박스권이라고 보는데 네. 이제 박스권 상단이 남아 있는데 그 박스권 상단이 한 2,650, 2,700 뭐 이 정도는 거기까지? 될 거라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그렇게 기본적인 시장에 대한 전망을 가지고 또 저희 경제 지표 하나하나 가지고 또 이제 여쭤보도록 할 텐데 일단 당장 최근에 발표된 미 CPI 보면 일단 둔화 양상 보이고 또 그러다 보니까 긍정적인 기대감도 나오고 있는데 일단은 물가 지표 상승률 둔화에 대한 진단을 내리신다면 어떤 말씀 해주실 수 있을까요? 예. 10월 그 소비자 물가가 발표되고 네. 뭐 글로벌 금융 시장이 좀 안정되고 주가도 예, 오르고 예. 금리도 떨어졌는데요. 10월 소비자 물가가 전년 동월 대비 3.2%, 뭐 전월 대비는 0.0이고요. 제가 연율로 계산을 보니까 그냥 12개월 연율로 계산을 보니까 0.5%. 12월 물가는 정말 안정이 됐거든요. 예, 물론 저 근원 물가는 4%로 아직도 목표치를 훨씬 웃돌고 있습니다. 근데 10월 소비자 물가가 이렇게 안정된 이유 보니까 에너지 가격이 전년 동월에 비해서 한 4% 정도 떨어졌거든요. 네, 그래서 네. 에너지 가격이 하락하면서 물가 상승률이 좀 낮아졌습니다. 근데 여전히 그 근원 물가는 4%니까 뭐 계속 좀 증가율은 낮아지고 있는데 아직도 높은 수준이기는 높은 수준이죠. 네. 이제 지표도 지표지만 교수님 기본적으로 어떤 뷰를 갖고 계십니까? 인플레가 이런 식으로 잡혀간다고 보십니까? 아니면 이러다 한 번 더 인플레가 튀는 상황이 있을 수도 있다고 보십니까? 저는 잡혀간다고 보고 있거든요. 잡혀간다. 예. 네. 그래서 우선 제가 수요 측면에서 물가 상승 압력을 측정할 때요. 예. GDP 갭하고 소비자 물가하고 같이 봅니다. 근데 GDP 갭이라는 거는 미국의 그 실제 GDP가 잠재 GDP보다 이게 플러스면 높다는 거고요. 예. 경기가 좋다는 겁니다. 경기가 좋은 능력상으로 거고. 성장한다는 네. 거고요. 이럴 때 물가가 오르고 실제 GDP가 잠재 GDP 밑으로 떨어지면은 공급이 수요를 초과한다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물가가 떨어져요. 예, 그런데 4분기는 아마 3분기까지는 미국 경기가 너무 좋았죠. 예. 연율로 4.9% 성장했는데요. 아마 4분기에는 1%대 중반. 그리고 내년 상반기에는 저는 미국 경기가 마이너스 성장하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은 수요가 위축되니까 물가 상승 압력이 낮아질 것이다. 그리고 제가 가장 중요하게 보는 지표 중에 하나가 이거예요. 미국 연준 통화정책 보면은 예. 정말 탄력적인데요. 우리 흔히들 그 경제학 교과서에 보면은 피셔 방정식이라는 게 있거든요. 예, 예. 이거는 그냥 유통 속도가 일정하다면은 적정 통화 증가는 실질 GDP 성장률하고 물가 상승률을 같다. 그거예요. 근데 네. 제가 이 그림에 장기적으로 점선 빨간선으로 그렸으면 장기 평균은 0이거든요. 근데 이 빨간 선이 위에 있을 때는 적정 통화보다 공급을 많이 했다. 그다음 밑에 있을 때는 덜 공급했다. 그런 의미가 됩니다. 아, 저 빨간색의 의미가요? 네. 근데 2020년 코로나가 오니까 미국 그 연준이 돈을 얼마나 많이 풀었는지 적정 통화 증가율보다도 한 26%포인트 이상 더 공급해 버렸어요. 이렇게 돈을 많이 공급했더니
물론 경기는 회복됐지만은 시차를 두고 물가가 올랐죠. 예. 근데 흔히들 우리 경제학 교과서 보면은 샤워실에 바보라는 이야기가 예, 나오는데요. 예. 우리가 뭐 샤워하다가 수도꼭지를 한쪽으로 틀면은 따뜻한 물이 나가지고 너무 따뜻한 물이 나오니까 반대로 틀어놓으면 갑자기 찬물이 나오죠. 네. 근데 물가가 이렇게 오니까 찬물을 부어버리는 거예요. 올해 들어선 3분기까지 보니까 미 연준이 적정 통화 증가율보다 무려 10%포인트나 덜 공급해 버리고 있습니다. 지금 굉장히 긴축이거든요. 네. 아. 이런 거로 보면은 시차를 두고 이미 물가가 잡히고 있는데 시차를 두고 좀 적정 통화 증가율이 낮아지고 물가 상승도 낮아지고 있는데 10%포인트까지 덜 공급했다는 건 이건 앞으로 심각하게 물가가 떨어질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단지 제가 우려하는 거는 유가 상승이에요. 예. 유가가 이제 뭐 어떻게 될지는 모르죠. 처음에 하마스 이스라엘 공개에서 유가가 굉장히 많이 오른다 이런 전망들이 많이 나왔는데요. 예. 실제로 유가가 90달러에서 70달러 중반까지 떨어져 버리지 않습니까? 사실 미국 물가가 지난 10월에 안정된 거는 유가 안정 때문이었어요. 휘발유 네. 가격도 많이 떨어졌고, 그렇죠. 네. 미국 소비자 물가 상승을 보니까 유가 상승이 한 2개월 정도 후행하거든요. 그래서 공급 측면에서는 좀 문제가 남아 있는 것 같습니다. 전 세계에서 무슨 일이 발생할지 모르는. 근데 수요 측면에서 보면은 실제 GDP가 잠재 GDP 밑으로 떨어지고, 그 다음에 통화 공급 지금 지나치게 덜 공급한 게 시차를 두고 물가에 영향을 줄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내년에 미국 경제가 그동안 우리가 상고를 많이 하겠죠. 상고라는 게 물가 오르니까 고물가, 그다음에 물가 오르니까 금리가 오를 수밖에 없고 고금리. 그다음에 미국 금리가 오르면 달러 강세. 예. 상고. 예. 그래서 고물가, 고금리, 고달러였는데 네. 내년에는 그런 상고 현상은 사라지고 오히려 미국 경제에서 경기 침체 이야기가 더 많이 나오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침체 얘기가 나온다. 네. 야, 아니 인플레가 좀 잡혔으면 했는 그 최근 몇 년이었는데 인플레가 좀 잡히나 마나 하니까 바로 침체 얘기가 나온다. 하기야 이 경기 침체로는 계속해서 뭐 시장에서 돌았던 얘기고 거기에 예. 대해서 이제 연착륙이냐 하드랜딩이냐 해서 심지어 이제 노랜딩 침체 없다까지 나왔고 한데 예. 교수님께서는 그러면은 인플레는 대충 잡힐 것이고 잡혀간다고 보시는 거고 그러다 보면 지금 미국 경기 자체는 오히려 침체도 가능하다 내년 상반기에요. 예. 그러니까 미국 경제가 이제 하드 랜딩 아니야, 소프트 랜딩 아니야. 네. 뭐 사실 로 랜딩은 없습니다. 노랜딩은 없죠. 그거는 좀 희망사항인 이제 것도. 둘 중에 하나인데. 예. 그런데 최근에 블룸버그 컨센서스 보니까 내년 미국 경제 성장이 올해 2.2인데 내년은 1.0으로 돼 있어요. 네. 뭐 그렇게 되면은 거의 소프트 랜딩이죠. 소프트 랜딩이죠. 그런데 제가 미국 실제 GDP하고 잠재 GDP 갭을 그려놨습니다만 내려갈 때는 실제 GDP가 잠재 GDP 밑으로 내려가 버리거든요. 네. 미국 경제는 항상 탄력적이에요. 대표적으로 고용이죠. 예를 들어 2020년 코로나 때문에 미국 소비가 입축되니까요. 미국 기업들이 3, 4월 2달 사이에 고용을 2,200만 개나 줄여버려요. 10년 동안 늘었던 일자리를 단 2달 사이에 줄여버린 나라가 미국이라는 거죠. 그럼 미국 경제는 지표를 보면 볼수록 굉장히 탄력적이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예. 그러니까 당장 소비가 저는 이축되리라고 보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미국 가계저축률이 낮아져 있고 그다음에 임금 올랐는데 물가보다 덜 올랐어요. 실질 소득이 마이너스고요. 네. 그다음에 미국도 금리가 오르다 보니까 가계 금리 부담이 올라갔거든요. 이런 요인들을 저감하면서 아마 상반기에는 내년 소비가 마이너스 성장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 기업 입장에서 보면은 CEO 입장에서는 소비가 줄어들면 기업 매출도 줄어들고 이익도 줄어들 수가 있죠. 그렇게 되면은 내가 너무 CEO 입장에서는 일자리 좀 많이 만들어가놨구나. 일자리를 갑자기 줄여버릴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뭐 깊이가 문제지 소프트 랜딩은 아니다. 소프트 랜딩이라는 건 실제 GDP가 잠재 GDP 접근했다 다시 올라가는 그런 게 소프트 랜딩이거든요. 네. 실제 GDP가 잠재 GDP 내년 상반기 밑에는 가면 밑으로 떨어질 것이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근데 저기서 잠재 GDP라고 말씀하시는 뭐 잠재 성장률 흔히 예. 말하는 예. 포텐셜 그로스 레이트 뭐 이렇게 얘기하던데 최근 들어서 파월 의장도 그렇게 이제 얘기를 했습니다만 교수님 저게 누가 우리 미국의 잠재 성장률은
얼마다 이걸 누가 정하는 겁니까? 저 미 의회에서 의회에서. 잠재 GDP를 발표를 해요. 발표를 한다. 근데 예. 최근에 미국 GDP가 조정이 됐는데 예. 저 의회에서 그 수정을 해야 되는데 안 하더라고요. 그래서 기존에 제가 미 의회 거 사용하다가 미 의회가 계속 저 늦장을 부렸길래 그냥 제가 그냥 미국 잠재 GDP 추정해버렸습니다. 네, 그래가지고 이거는 제가 추정한 거예요. 예. 미 의회 역할을 대신해 주시는 네, 미의회 교수님. 여성국이 잘못했네. 그래도 그러니까요. 방향은 해보니까 똑같습니다. 그렇군요. 그렇다면은 이제 교수님 지금까지 그걸로 따지면은 이제 연준이 말은 아직도 안 끝났어. 금리 인상 우리 더 할 수도 있어. 지표 따라서는 이렇게 네. 하지만 이거는 뭐 영 시장에서도 프라이싱 하다시피 그거는 뻥카다. 금리 인상은 이제 더 이상 없다. 예. 이렇게 보시는 거네요. 지금 뭐 누구도 금리 인상할 거라고는 연준 사람들 예는 예상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시장도 그렇지 않습니까? 네. 내년 뭐 4월, 5월까지 유지하다가 빠르면 6월부터 인하할 예. 것이다. JP 모가는 내년 3월부터 인하할 것이다. 골드만삭스는 내년 뭐 4분기나 가야지 인하할 것이다. 근데 올린다고 전망하는 데는 거의 없거든요. 네. 네. 근데 그 대목에서 조금 또 말씀을 한번 또 반론을 제기하자면은 연초에 예, 2023년 올해 가기 전에 금리 인하한다 그랬거든요, 시장에서는. 예, 예. 막 그 쟁쟁한 그 아이비들이 예. 막 그런 얘기하고 그랬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까지는 아이비들이 틀렸던 거, 시장이 틀렸던 예, 거고. 그럴 수가 음. 있죠. 근데 시장도 계속 뭐 연준 사람들 이야기 듣고 뭐 조정해 가는 조정해 거니까. 가면서 예. 근데 저는 뭐 내년 3월쯤 인하리라고 보고 있는데요. 3월쯤에요. 예, 예. 뭐 JP 모간이 뭐 3월에 인하한다 그러는데 저도 그 비슷한 견해를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그렇게 보는 거는 소위 그 테일러 준칙이라고 있거든요. 예. 적정 금리를 추정하는 하나의 방식인데 실제 GDP가 잠재 GDP 위에 있으면은 금리를 올려야 되고 밑으로 떨어지면 금리 내려야 되고 네. 그다음 물가 목표 2% 설정하고 그 위에 있으면은 금리 올려야 되고 근데 뭐 그 밑으로 가면 내려야 된다는 건데 그 두 개를 고려해 가지고 제가 가중치를 넣어 가지고 해본 건데요. 이 적정 금리 수준이 많이 낮아지고 있어요. 뭐 이미 4분기에는 지금 미국 거 5.5%인데 상한선이 제가 추정해 보니까 한 4.9% 정도로 나옵니다. 예. 그래서 이걸 보면은 제가 그 추정한 거나 뭐 연준 금리나 거의 좀 방향은 같거든요. 네. 예. 이미 적정 금리 수준이 낮아지고 있다는 거죠. 아하. 그래서 저는 뭐 빠르면 내년 3월쯤 인하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수많은 의견들이 있고 뭐 3월, 6월, 4분기 정도 네. 이제 내년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 중에 이제 교수님께서는 좀 3월로 네, 좀 빠르죠. 네, 네, 3월 예정하신다라는 말씀이신데 네. 혹시나 그 추정에 변수가 생긴다면 어떤 게 있을 수 있을까요? 물가가 예상보다 아까 제가 수요 측면에서 일찍 돼가지고 네. 물가 상승이 낮아질 것이다. 아, 네, 그런 전망을 했는데 예를 들어가지고 또 예. 중동 같은 또 뭐 다른 사태가 발생해가지고 예, 사실 저 뭐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저 하마스 이스라엘 전쟁 이거는 저는 미국의 힘이 과거보다 상대적으로 약화되는 국면에서 나타나는 현상이라고 보고 있거든요. 네. 예, 그런 일이 세계 어디서 또 벌어질 수가 있어요. 중국이 무슨 일을 저지를지도 모르고요. 뭐 그러면 그런 교수- 애색적인 예. 충격이 나타나면은 어, 그냥 공급층에서 물가가 오르는 거죠. 예, 그런데 제가 미국의 수요 GDP 갭이나 통화 예, 연준의 그 통화 정책 시차 효과를 보면은 네, 물가 네. 상승이 많이 낮아질 거라는 겁니다. 근데 물가가 안 낮아지고 올라 버리면 연준이 또 금리 올려야 되죠. 예. 그리고 저 미국 경제가 내년에 성장률이 블룸버그 컨센서스가 1%인데요. 뭐 내년에도 올해처럼 2% 성장하면은 그 물가 더 오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내년에 가서 뭐 이르면 한 3월부터 뭐 늦어도 한 5월 정도에부터 연준이 기준금리를 조금씩이라도 인하하기 시작한다. 예, 예. 그러면 우리 한은도 그러면 가능합니까? 저는 한은이 먼저 내릴 거라고 보고 우리가 있어요. 먼저요? 예, 예. 아, 왜냐하면 이번에 우리가 올릴 때 먼저 먼저 올렸었거든요. 올렸죠. 예. 예, 그리고 우리 그 실제 GDP가 잠재 GDP 밑에 있어요. 지금 미국은 위에 있는데 예. 예. 우리 예. 경제 올해 1.4%, 그건 낙관적인 전망이 1.4%거든요. 네. 예. 우리 실제 GDP가 잠재 GDP 밑에 있고요. 우리는 잠재 성장률 어느 정도로 한 보고 2% 정도로 우리는 추정되고 2% 있습니다. 정도로. 네. 2%에서 지금 1% 후반으로 가는 과정인데요. 지금 현재 2% 안팎이거든요. 네. 우리는
올해 실제 GDP가 잠재 GDP 밑에 있어요. 예. 미국은 위에 있는데. 미국은 위에 있는데. 예, 그리고 물가가 저 10월에 뭐 3.8% 올랐습니다만 아마 11월 물가부터는 물가 상승이 좀 낮아질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내년에 뭐 KDI 뭐 여러 군데서 전망하는 것 보니까 내년 소비자 물가가 2% 중반, 뭐 2.6%, 7% 이렇게 예상하고 있거든요. 물가 상승이 낮아진다는 거죠. 예, 그래서 오히려 이번에 우리가 먼저 올렸고 우리가 또 저는 빨리 내릴 수도 있다. 동시에 뭐 3, 4월쯤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3, 4월쯤요. 네. 내년 총선이 언제죠? 4월 10일 4월 일 10일. 겁니다. 예. 야, 요새 정치 관련 뉴스 진행하더니만 꿰고 있네 우리 성희 아나운서. 4월 10일. 네, 너무 지금 정치에 휩싸여 있어요. 정치와 경제가 이렇게 딱 아침에는 정치, 밤에는 경제 약간 뭐 이렇게 살고 있습니다. 내년에 네. 저 44개국에서 선거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선거가 참 많아요. 예. 내년에. 네. 정치가 내년에는 경제에 많은 영향을 주겠다. 예, 그리고 공통적으로 보니까 지금 현 집권자들 지지율이 공통적으로 다 낮더라고요. 아, 그렇군요. 왜 낮은가 제가 이렇게 봤더니 네. 모든 나라가 실질 소득이 다 감소해요. 아하. 실질 소득이. 예, 물가는 올랐는데 임금이 더 올라가고 사람들이 먹고 살기 힘드니까 다들 지금 현 집권자들이 다 지지율이 거의 다 30%예요. 며칠 전에 그 얘기 듣고 막 뭐 좀 먹다가 뿜었는데 한국, 미국, 일본 정치 제일 뭐 대통령 속리할 것 없이 세 나라의 지지율 합하니까 푸틴 지지율에 못 미친다 그러더라고요. 못 미칩니다. 어머, 그런가요? 예. 어. 푸틴이나 저 총리 위에 있는 20% 김모 씨 네, 지지. 예. 예. 아니, 못 미칩니다. 아, 그건 또 제가 미쳐 몰랐네. 야야. 정치를 많이 본다고 봤는데 그건 또 몰랐어요. 네. 그 말씀은 시사하는 바는 결국은 내년은 선거의 해 이꼬르 정치의 해인데 그러다 보면 여러 가지 정치 정책적 변수는 뭔가 다소 좀 포퓰리즘적으로 흐를 수도 있겠습니다. 예, 뭐 포퓰리즘 그런 정책이 많이 나오겠죠. 좀 걱정이 됩니다. 네. 아, 근데 포퓰리즘도 그렇고 뭐 선거도 그렇고 이제 그러면 총선은 이제 저희가 있고 미국은 뭐 대선이 있고 네. 그럼 앞두면 이렇게 선거를 앞두고는 여러 가지 정책들과 전망들과 공약들이 네. 나오잖아요. 네. 거기에 따라서 증시도 영향을 받는 부분들도 있겠네요. 예, 그런데 제가 네. 보면 선거라는 게 그냥 추세는 영향을 못 주더라고요. 그래요? 그런가요? 예, 잠깐 뭐 업종 종목 정도나 주권 시장에 영향을 주지 추세에서는 영향을 못 주고요. 뭐 테마 정도 예. 잠시 예, 제가 스쳐가는. 최근에 그 비교적 주식 시장을 낙관적으로 계속 말씀드리고 예, 있습니다. 예. 뭐 내년 전망을 하면 2분기는 참 좀 어렵게 나와요. 내년 2분기는. 그러니까 내년 2분기 금리를 인하한다고 그랬습니다만은 금리 인하하는 것은 경기 침체라는 겁니다. 우리가 주가를 결정하는 게 금리하고 주가인데 금리가 떨어지면 주가는 오르는데 근데 금리 떨어진 것보다 기업 이익 증가를 해서 떨어져 버리면은 주가 떨어지죠. 뭐 제가 뭐 이제 내년 다가오니까 내년 이렇게 분기별로 한번 모델 가지고 전망해 본데요. 네. 뭐 전체적으로 괜찮습니다. 예, 그런데 2분기는 좀 상당히 어렵게 나옵니다. 물론 계속 그 데이터를 봐야겠습니다만. 예. 왜 유난히 2분기가 어렵게 나왔을까요? 그때가 이제 경기 침체되는 아, 지표들이 시기적으로 예, 그게 다 예. 그때가 작용을 받는 예. 구간이 미국 그냥 경제가 그 내년에 구간인 1분기 거군요. 마이너스 성장할 텐데 네. 그 마이너스 성장한다는 게 이제 2분기 되면은 구체적으로 데이터가 나올 거라는 겁니다. 그 말씀 알겠습니다. 그 말씀은 마이너스 지금 전분기 대비로 말씀하시는 겁니까? 전년 대비로 미국은 전분기 전분기로 대비로 따졌을 전분기 대비 때. 연율로 하죠. 예. 그 미국은 야, 지금 이제 중요한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니 그렇게 물가도 좀 잡히고 여러 가지로 뭐 테일러 준칙을 보더라도 적정 기준 금리는 지금 뭐 아까 4.9%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5.5니까 내려줘야 되는데 예. 하다못해 50bp라도 예. 내려줘야 되는데 지금 그 논리로 해서 금리를 낮추면은 주식이 올라간다라는 기대는 있는데
지금 교수님 말씀은 그만큼 또 금리를 내려야 할 만큼의 또 경기가 또 안 좋을 그렇죠. 수도 있다 했을 예, 때 예. 주식은 그러면 어느 쪽입니까? 금리 인하를 갖다가 좋은 걸로 받아야 됩니까? 아니면 경기 침체로 인한 금리 인하라는 것이 부담? 초기에는 금리 인하는 좀 부정적으로 시장에서 작용할 것 같습니다. 처음에는 예. 경기가 더 나빠지니까 금리 인하인데 실제로 경제 지표가 나쁠 거라는 겁니다. 기업 수익도 내년 2분기, 1분기에 실적이 2분기에 발표가 되는데요. 저는 상당히 안 좋을 거로 보고 있어요. 그러면 이거 뭐 방망이 짧게 잡아야겠네요. 주식 하시는 분들. 뭐 내년 하반기는 또 괜찮을 것 같으니까. 야, 잔파동. 예, 기본적으로 지금 추세 상승은 아니고요. 추세 예, 상승은 예, 아니고. 박스권이고 미국이나 우리나라 주가나 예, 저는 저 박스권이라고 보고 있어요. 그러면 이제 내년도 뭐 전반적으로 좋다라고 말씀해 주시긴 하셨지만 예를 들어서 뭐 경제를 보든 증시를 보든 크게 뭔가 격변의 느낌보다는 그냥 어떤 특정한 번역 안에서 움직이는 예, 느낌 정도로 저희가 받아들이면 예, 될까요? 그렇죠. 어, 그래서 그런 시기에 따라서 이제 좀 분기별로 네. 비중을 좀 조절하는 게 좀 수익률을 결정할 것 같습니다. 근데 그 분기는 사실 그건 누구도 알 수 없으니까 네. 그렇죠. 예. 아, 그럼 또 수시로 뭐 방심할 수 있는 구간은 없고 계속해서 체크해 가야 된다라는 올해도 말씀이시네요. 뭐 그랬지 않습니까? 8월에 뭐 2,660까지 갔다가 또 10월에 맞아요. 2,300이 2,300 왔다가 예. 또 지금 2,500하고 또 저 더 오르긴 오를 텐데요. 그냥 계속 박스권이고 내년에도 크게는 이런 모습이라는 거죠. 예. 이제 이런 구간에서 뭐 또 올해 그 전기차, 2차 전지가 이렇게 급등했잖아요. 시기에 따라 가지고 뭐 시류에 따라 좀 어떤 업종이 그 시기에 특정하게 또 오를 수도 있겠죠. 예. 알겠습니다. 지금 우리 애청자분들이 네. 애청자분들이 하시는 말씀 중에 이렇게 한번 같이 공유하고 싶은 게 늑대날라님은 이 파열음이 울려야 금리 인하하는 게 역사적인 패턴이었다. 뭐 예. 이것도 우리가 이제 과거에 그랬던 적이 어딘가 부러지니까 금리를 인하했더라 하는 그 패턴을 말씀하시는 거고. 제가 뭐 주식할 때 방망이 짧게 잡아야 된다 했더니만 방망이 집어 던지고 싶으신 분들이 많으시네요. 요즘 아유, 그만큼 저런. 힘드신가 봐요. 예, 힘드시죠. 주가라는 게 이제 추세적으로 상승 국면에서는 우리가 좀 편하게 투자할 수가 있는데 네. 뭐 우리가 2021년 상반기에 3,300이 넘었다가 예. 그게 2,000이 깨졌다가 그러니까요. 그리고 지금도 계속 왔다 갔다 하고 있으니까 사실 투자하신 분들한테는 굉장히 힘든 시기죠. 8월 이후에 9월, 10월에 시장 갖다가 좀 증시를 압박했던 것 중에 두 개를 잡으라면은 미국채 시장에 혼란이 오면서 금리가 국채 수익률이 너무 뛰었던 거 하고 예. 그러면서 같이 외환 시장에서는 막 달러가 막 강세를 보이고 예. 그게 이제 급격하게 또 11월 들어서 꺾이니까 증시는 또 살아났단 말입니다. 예. 그렇다면 이제 미국채 시장에 대해서도 좀 뭔가 진단을 해주셔야 될 것 같은데. 예, 미 국채 수익률이 5%까지 넘었지 가스지 않습니까? 10년물이. 예. 예. 근데 제가 적정 수준 추정해 보니까요. 네. 미 10년 국채 수익이 적정 수준이 한 4% 정도 나와요. 4%? 예, 제가 4%라고 의미 말씀드린 거는 아주 장기적으로는요. 우리가 뭐 PC 방정에서 이 명목 금리는 실질 금리 플러스 물가 상승률로 같다. 예. 그러니까 10년 국채 수익률은 장기적으로 명목 GDP 성장률하고 수준이 거의 비슷하다. 이런 이야기인데요. 실제로 1971년에서 2022년까지 장기 평균 보니까요. 뭐 명목 성장 6.3, 10년 국채 6.0 거의 비슷하거든요. 근데 미 의회에서 명목 잠재 성장률을 지금 4%로 추정하고 있어요. 우리는 지금 3.7입니다. 제가 추정해 보면 우리가 좀 미국보다 이제 잠재 성장이 낮아지는 시기가 도래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금리가 미국 금리보다 앞으로 계속 낮을 거예요. 네. 근데 어떻든 제가 추정해 보니까 미국은 4%다. 근데 5%까지 갔다가 4.5%까지 떨어졌는데 예, 당분간은 여기서 좀 더 움직일 것 같습니다. 예, 그런데 사실 이제 명목 성장률은 내년에 낮아지면서 금리는 떨어질 텐데요. 근데 수급이 별로 안 좋아요. 특히 중국 사람들이 미국 국채 굉장히 많이 팔아버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 2013년에 1조 2,700억 달러 가지고 있었는데요. 올 9월달 통계 보니까 이제 8천억 달러 밑으로 떨어져 있어요. 아, 그렇군요. 그리고 그동안
세계 큰 손이었던 일본마저 미 국채를 최근에 줄이고 있거든요. 일본이 왜 줄이고 있느냐 이렇게 봤더니 세계 큰 손이 일본 보험회사들이거든요. 근데 보험회사들이 미 국채 살 때 한해지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한해지 비용을 고려하니까 자기네 국채 수익률이 낮은데도 수익률 차이가 별로 안 나더라는 거죠. 그래서 왜 리스크 부담하고 해외 투자를 해야 되느냐. 자기네 국채를 사고 있다는 거죠. 예. 그러다 보니까 중국도 미 국채 줄이고 일본도 줄이고 있거든요. 네. 네, 그리고 홍콩도 줄이고 있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수급은 안 좋죠. 미 연방정부는 지금 부채가 워낙 많으니까 국채를 발행해야 되는데 여기다가 연준도 지금 양적 축소, 양적 긴축하고 있지 않습니까? 국채 팔아야 돼요. 미 연준 보유 자산이 한때 8조 7천억 달러까지 갔는데요. 뭐 지난주 보니까 7조 8천억 달러대로 많이 떨어졌거든요. 연준도 팔고 외국인도 팔고 그러니까 미 국채 수익률이 많이는 안 떨어질 겁니다. 네. 근데 내년 가가지고 예를 들어서 저 실제 GDP, 실질 GDP가 1% 블룸버그 컨센서스 그럼 명목 GDP는 한 2.3% 정도 이 정도 성장할 거예요. 그렇게 되면 이제 내년 가서는 좀 금리가 더 떨어질 수는 있죠. 교수님 지금 저 화면에 저거 마셜 K 예. 지금 슬라이드에 마셜 K가 정의는 주셨는데 M2를 갖다가 GDP로 나눈 거다 이렇게 하셨는데 요거 좀 풀어서 한번 저희 좀 우리 어차피 일부는 공부하는 시간이니까 공부 예. 좀 시켜주십시오. 그러니까 마셜 K라는 게 뭐냐면은 실물에 비해서 돈이 얼마나 풀렸는가. 실물 대비 돈이 얼마나 풀렸는가. 예, 통화를 하면 보통 강의통 M2거든요. 예. M2를 명목 GDP로 나눈 거예요. 예, 그런데 장기적으로 이거하고 미국 10년 국제 수익률하고 상관계수가 마이너스 0.7이나 되거든요. 그러니까 마이너스 0.7. 실물에 비해서 돈이 많이 풀렸을 때 10년 국제 수익률이 떨어졌다는 겁니다. 그렇죠. 돈이 많이 풀렸으니 돈 값어치라고 할 수 있는 예. 금리는 낮아지는 거고. 그런데 예. 위기가 예. 올 때마다 미국이 이거 돈을 풀었거든요. 근데 이번 코로나 때 보니까 미국 역사상 단기에 이렇게 돈을 많이 풀어버린 적이 처음입니다. 진짜 뭔 짓을 한 거지 저때. 예. 팬데믹 핑계로. 이렇게 돈을 많이 풀으니까요. 미 10년 국제 수익률이 예. 0.5%까지 떨어졌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네. 이 역사상 채권 시장에 가장 큰 거품이 발생했어요. 가장 큰 거품. 예. 근데 이렇게 돈을 많이 풀었더니 결국 물가가 오르니까 물가 자기께서 굉장히 좀 긴축하고 있지 않습니까? 마샬 K가 급락하고 있어요. 이게 이제 금리 상승의 큰 요인이라는 거죠. 이게 이제 3분기까지인데요. 근데 최근에 보니까 미국의 M2가 이제 전월 대비로는 조금씩 증가하고 있어요. 예. 마샬 예. K가 이제 하락 속도가 둔화된다. 둔화될 거라는 거죠. 근데 지금 마샬 K가 코로나 때 저렇게 그야말로 투더문 각도로 막 저렇게 돈이 막 풀리다가 훅 꺾이는 모습이긴 합니다만 절대치 자체는 보니 과거 90년대, 2000년대 초반 대비 여전히 돈 많네요. 예, 여전히 지금 뭐 전체적으로 실물에 비해서 지금 돈이 많은 거죠. 여전히. 예. 이런 돈들이 이제 어디로 가느냐. 근데 저는 뭐 앞으로 주식시장보다 채권시장으로 좀 많이 올 것 같습니다. 예, 미국의 네. S&P 500 배당 수익률이 뭐 1.5% 안팎입니다. 예, 그런데 10년 국제 수익률이 4.5%라면 저 같으면 주식 안 삽니다. 아, 국제사죠. 아 그런가요? 배당 수익률이 1.5%. 예. 그거는 뭐 주가 오른 데서 얻는 저 캐피탈 게인은 배제하고 그냥 배당만 봤을 때 예, 1.5%. 배당만. 예, 예. 그런데 채권은 안전빵으로 5%. 예, 예. 하다못해 4%대. 예. 지금 뭐 2년 만기 거의 5% 안팎입니까? 저는 뭐 제가 만약 미국 투자를 한다면은 2년 만기 5%짜리 살 것 같아요. 저는 미국 국채는 안 사고 우리 국채 삽니다만 왜냐하면은 네. 한 문제가 있으니까요. 어떻게 보면 연초에도 채권 쪽으로는 많이 들어갔지 않습니까? 예. 그랬다가 올 한 해는 지금 이제 금리 저렇게 뛰면서 채권 쪽에 투자는 수익률이 아주 안 좋은데 그러나 현 레벨에서는 뭐 물타기 차원이 됐건 신규가 됐건 그래도 채권이 편안하게 좀
수익은 낼 수 있다. 사실 우리 10년 국제 수익률은 작년 10월이 정점이었었어요. 우리의. 예. 네. 작년 10월에가 4.6%까지 네. 올라갔죠. 예. 네, 그리고 올 2월에 3.2%까지 많이 떨어졌었거든요. 네, 그리고 최근에 미국 국제 수익률 오르고 뭐 새마을 공고 이런 거 금융 시스템 불안 문제가 되면서 4.4%까지 올랐는데요. 다시 저 3.8%로 떨어졌지 않습니까? 우리는 이미 고점을 치고 추세가 좀 하락하는 추세예요. 미국과는 좀 달랐습니다. 네. 근데 제가 최근에 놀라운 거는 네. 어제 저녁에 어떤 거 자산운용사 펀드 매니저하고 했는데요. 이 친구가 저 채권 펀드를 만들었더라고. 7% 수익을 내면은 아, 예, 그냥 돌려주기로 2년 약속을 했대요. 네. 예, 그런데 최근 저 11사에 7% 수익을 내 가지고 그 펀드 해약됐다는 겁니다. 하하. 아, 2년. 그러니까 4.4%이 친구가 시점을 잘 잡은 거죠. 예, 아주 타이밍이 좋았네요. 예, 예. 고객들한테 약속했던 그거는 돌려주고 나머지는 성과 보수. 어우 짭짤. 아, 근데 성과 보수가 없었다는 겁니다. 아 그래요? 아, 기간으로 그런가요? 해가지고 기간으로 잡아서. 1년 지나면 얼마 받기로 했는데 일주일 10일 만에 그게 너무 그게 빨리 된 거예요. 성과 보수는 못 생겼는데 아, 신뢰는 많이 얻었다. 네. 신뢰는 많이 얻었고 그렇게 이제 쌓여서 이제 또 길게 가면은 또 이제 고객들이 믿고 맡기겠는데. 예. 신뢰. 아니 예. 네. 신뢰도 고전에 교수님 말씀을 듣는 중에도 아직까지 흔쾌히 그거 안 되는 거는 아이씨 대출금리는 안 빠져요. 아, 대출금리도 빠졌어요. 빠졌습니까? 아, 근데 우리 신문들이 너무 좀 이상하게 보도하죠. 언론에 우리 뭐- 저 체감이 잘 안 돼요. 예. 네. 아니 예, 우리 저 제가. 한국은행에서 가중 평균금리라는 걸 발표하거든요. 예. 이 가중 평균금리라는 게 뭐냐면은 한국은행 각 은행에 몇 퍼센트 금리에 몇 퍼센트 대출을 해줬느냐 이걸 해가지고 가중 평균금리를 작성하거든요. 근데 작년 10월을 정점으로 많이 떨어지다가 최근 3개월 반등을 한 겁니다. 반등폭도 작년 10월보다 지금 수준이 더 낮아요. 예, 그런데 최근 몇 개월 오르다 보니까 또 언론에서 뭐 굉장히 많이 보도를 하죠. 야. 근데 제가 저 늘 그 기자들한테 이야기하는 거는 네. 사실 한국은행이나 통계청에서 보도자료를 발표할 때 거기 자료 보면 최근 몇 개월 자료만 거기 데이터들이 나오거든요. 그 데이터 보면은 최근에 올랐죠. 그래서 항상 제가 기자들한테 이야기하는 거는 추세를 보고 이야기하십시오. 아, 그 추세상에서 추세. 지금 위치가 어딘 건지. 아하. 그래서 추세로 보면 작년 10월 정점으로 하락 추세에 접어들었다 최근 반등입니다. 예, 그리고 이제 11월에도 시장금이 떨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알겠습니다. 제가 혹시 돌아가서 이제 뉴스를 하다 경제대담을 하게 되면 뉴스 할 때 그때 꼭 추세를 기준으로 네, 말씀을 한번 예, 제가 뭐 회사 있을 때 드려볼게요. 금융회사 네. 다닐 때는 기자들한테 의뢰했었는데 학교가 있으니까 갑질을 하죠. 그 교수란 직업이 제일 좋거든요. 합리적인 데이터 이론만 있으면요. 그냥 여러 이야기 할 수 있는 게 교수란 직업이에요. 그래서 기자들 그 기사 잘못 쓰면 공부 좀 하고 좀 기사 쓰세요. 네, 그랬더니 한 기자가 하루에 제가 8시간 경제지표를 강의하는데 그 휴가 내서 공부하러 왔더라고요. 기관에서 공부하러 왔어요. 어쨌든 결론은 추세상으로 보면 빠지고 있는 거다. 예, 대출도. 예, 맞습니다. 교수님 부럽다. 갑질하고 사시는구나. 나는 고작 집에. 저는 아마 정쯤 될 거예요. 가불병정 중에 아마 정쯤 되지 않을까 저는. 티셔츠 갭 한 2개 있는데 그거나 입고 다니면서 갑질하고 있지. 갭질. 오케이. 알겠습니다. 자, 교수님을 향한 부러움을 저희 진행자들이 잠시 이야기를 해봤고 이제 미국 이야기하다가 뭐 국채 채권 이야기했고 그런데 미국 경제 이야기로 들어가 보면 아까 이제 침체에 대한 우려 말씀을 해주셨잖아요. 지표상으로 그걸 저희가 계속해서 확인해 간다라고 했을 때 어떤 지표를 확인하는 게 좋을지도 한번 여쭤볼게요. 우선 이제 제일 빨리 볼 수 있는 예. 게 고용 지표죠. 고용 고용이 지표. 제일 빨리 발표하니까. 네, 그런데 지난 그 10월 고용이 뭐 시장 컨센서스가 한 18만 명이었는데 실제로 15만 명 예상보다 낮게 나왔고요. 네, 그 다음에 실업률이 3.89%까지 최근에 올라갔거든요. 네, 그런데 과거 제가 실업률 12개월 이동평균을 구해보니까요. 실업률 이동평균이 올라가면은
작게는 3개월, 늦게는 6개월에 미국 경제가 침체에 빠졌거든요. 그걸 지난주 일주일 전에 우리 DB금융투자의 문홍철 팀장이 와가지고 쌈의 법칙 뭐 쌈인지 쌈인지 해가지고 막 그래프 가져와가지고 설명을 막 해가지고 그 말씀이시네. 그래서 지금 12개월 11월별 이동평균이 올라가고 있어요. 네. 그래서 고용을 봐야 되고요. 그 다음에 뭐 소매 판매, 산업 생산. 그런데 지난 10월 산업 생산, 소매 판매가 발표가 됐는데요. 둘 다 시장 컨센서스보다 더 낮게 나왔어요. 네. 그런데 저도 오랫동안 경제 전망을 하는데 이렇게 경제 지표가 올라갈 때는 전문가들 전망보다 실제치가 더 높은 경향이 많습니다. 네. 근데 경제 성장이 이게 떨어질 때는 전망했는데 실제치가 더 낮게 나오는 거예요. 낮게 나오니까 계속 낮게 전망하는데 계속 더 낮게 나오죠. 근데 최근에 고용뿐만 아니라 산업 생산, 소매 판매 이런 것들이 시장 컨센서스보다 낮게 나오기 시작했거든요. 이런 것들이 저는 경기 둔화 조짐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교수님 여기 가져오신 자료에 요 7페이지인가요? 요 실질금리하고 주가지수 요거 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지금 이 슬라이드만 봐갖고는 주식 잘 못 오를 것 같기도 하고 실질금리가 계속 오른다면은. 실질금리라는 것은 제가 미국 10년 국제수익률에서 소비자 물가 상승을 뺀 거거든요. 네. 근데 실질금리가 플러스야 정상이죠. 정상이죠. 그런데 실질금리가 2020년 3월에는요 마이너스 6.4%였어요. 이거 지극히 비정상이었죠. 그럼 실질금리가 이게 정상화되려면은 금리가 오르든지 물가 상승률이 낮아지든지. 그래서 금리가 올랐어요. 그리고 물가 상승률이 낮아지면서 이제 실질금리가 플러스가 됐죠. 그런데 실질금리가 이게 S&P 500하고 상관계수를 구해보니까요. 상관계수가 마이너스 0.7 정도 굉장히 높게 나오거든요. 그럼 실질금리가 올랐을 때 주가는 조정을 떨어졌다는 겁니다. 그런데 최근에는 실질금리가 오르는데도 S&P가 올랐거든요. 그러네요. 좀 괴리가 생겼는데 그런데 미국 주가가 다시 떨어지기 시작했거든요. 이제 다시 정상으로 가는 과정인 것 같습니다. 이거를 보면은 뭐 미국 주가가 여기서 추세적으로 저는 상승보다는 이미 이 그림에서도 고점은 이미 친 거로 나오는데요. 미국 주가도 자리압 박스권이다. 자리압 박스권이다. 이제 그러면 살살 이제 정리를 해야겠고 우리 지금 김영익 교수님을 모셔놓고 이제 한 채 20분도 안 남았는데 지금부터는 이제 교수님이 아닌 마바라성 질문을 해가지고 마바라성 질문을 해가지고 가시죠. 우리 시청자분들의 궁금한 부분을 좀 끌어내야 되는데 시원하게. 교수님 그렇다면 이게 훨훨 날아가는 장으로는 안 보시는구나. 그렇습니다. 아까 모두에 말씀하신 것처럼 뭐 내년에 한 미국 쪽이나 우리 쪽이나 할 것듯이 금리 인하하기 전까지 뭐 한 2,600, 2,650, 2,700, 뭐 2,650, 2,650 그 정도 상단 그렇게 보는 거고 그 사이에 그러면 뭐 금리나 환율에서 한번 태클 걸지는 않을 것 같고요. 살짝 그 동안에 지금 어제 오늘 약간 이렇게 금리가 하락세가 좀 주춤하는 거고 달러 인덱스도 좀 하향세가 약간 좀 제동이 걸리는 거고 해서 찝찝하긴 합니다만 환율도 크게 문제는 안 된다 이렇게 보시는 거죠. 뭐 내년 1분기까지는요. 별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교수님 그거 잘 보시는 그 수출 증가율이나 일평균 수출액 이런 걸 보더라도 환율은 문제 없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우선 그 달러 지수가 이것도 최근에 올랐기 때문에 많이 오른다고 그러지. 추세를 보면은 작년 10월에 달러 지수가 114였어요. 그리고 최근에 100까지 떨어졌죠. 그리고 이제 중동 문제 터지면서 106까지 올라갔다가 지금 103, 104 사이에서 왔다 갔다. 저는 114를 정적으로 지금 하락 과정에서 이번에 106까지 반등이라고 보고 있어요. 근데 최근에 이거 또 한 100에서 106까지 오르니까 뭐 달러 강세 이야기 나오는데 늘 제가 좀 길게 그 추세를 보자. 이런 말씀을 그래서 드리는 겁니다. 근데 제가 여러 가지 경제 지표를 분석해 본 작년 10월 114를 정점으로 하락 과정에서 이번에 반등이라는 거죠. 달러 지수는 미국의 대내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서 하락할 수밖에 없다. 그러면은 뭐 오늘 좀 환율이 또 1,300원 좀 높이 올랐는데요.
네, 저는 연말 가면 상당히 많은 큰 변화가 있으라고 보고 있습니다. 환율이 지금보다 좀 많이 떨어져 있을 거라는 거죠. 연말이 사실 얼마 안 남았거든요. 한 달 남았는데요. 네. 그 사이에 네. 그런 상황이 벌어질 것이다. 환율이 좀 지금보다는 훨씬 더 낮은 수준에 있을 것이다. 네, 그리고 주가는 지금보다 높은 수준에 있을 것이다. 네. 교수님 기억하십니까? 지난번에 나오셔가지고 저희들 염장 지르고 가신 거. 에코프로 그때 뭐 한 10만 원대 초반에 사셔갖고 그 60만 원인가 80만 원인가 얼마에 네, 뭐 60만 원에서 80만 원 사이에 팔았죠. 그리고 쉽게 말해서 한 6배 내지 7배 6, 700% 수익률을 내셨다고 이제 그냥 편안하게 말씀하셔서 듣는 저희는 헉! 이랬는데 그러면서도 그게 150만 원 가서 아깝다 이런 투로 말씀을 하셨는데 아, 저는 아깝다는 말씀 안 드렸어요. 아니 혹시 그런 업종이나 종목 한번 나올 수 있을까요? 그렇죠. 제가 쉽게 나올지는 않을 것 같은데. 아 근데 어떻게 8배를 드십니까? 6배, 7배를 어떻게 참으십니까 그거? 보통 2배, 3배 하면 감사합니다 하면서 던지는데 그러게 어떻게 가지고 계셨어요? 그때까지. 바쁘면 안 보게 됩니다. 와. 이거 바쁘면 안 봐. 제가 좀 더 바빴어야 했던 최근에 건데. 뭐 제가 바쁘면 안 보는 주식이 작년 말에 사는 주식이 네. 너보 주식하고요. 또 염장 지르신다. 와. 아, 이것도 안 봐요 그냥. 안 봐요. 네, 가끔 한 번씩 보시면 어쩌다 이제 한 번씩. 네, 그럼 그 친구가 거기는 많이 보죠. 성장해 있고. 근데 많이 올랐다가 그런가요? 또 많이 떨어졌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래서 사모님 포트폴리오에 있을 거 아닙니까? 2차전지. 안 사요. 안 사세요? 예. 왜요? 아, 샀다가 지금 엄청 손해 받고 다 아마 이제 더 손절을 이상 했을 것 같은데. 저희가 교수님 2차 전지. 못지않게 네 사모님께도 관심이 많다 보니까 가만 있어봐, 가만 있어봐. 이게 재밌는 얘기야. 네, 교수님은 10만 원대 초반에 사갖고 60만 원, 80만 원 사이에서 털고 나오셨는데 그쵸. 사모님은 물리셨다가 손절하신 거 그때 같이 사자고 그러니까 안 사더라고요. 나중에 좀 비쌀 때 좀 샀을 겁니다. 아하. 아니 그럼 사모님은 교수님을 인정해야 되는데 교수님 말씀 안 들으신다면서요? 뭐 어떻게 하기야. 집에서 지금 큰 소리 치고 사십니까? 이 무슨 말씀인지 이해갑니다. 예. 바로 이해가 되신 거예요? 바로 이해돼. 알겠습니다. 뭐 얘기하면 우리 만화는 아주 시잡단단 표정으로 참네 이렇다니까. 제가 빨리 가정을 이뤄서 두 분의 말씀을 이해하는 날이 오기를 바라면서 제일 네. 처음에 예. 그 삼성전자가 9만 원 넘을서 10만 전자 이야기 나왔지 않습니까? 예. 그 7만 5천 원까지 떨어져 그 팔아야 돼 그랬더니 팔아야 돼 하셨더니 아니, 다 10만 전자 넘는다는데 무슨 소리냐? 안 팔더라고요. 7만 5천 원 가니까 그때서야 조금 남편 얼굴을 다시 보더라고요. 아유. 채팅창에서 늑대달라님은 남편이 버핏이라도 못 믿을 거예요라고 하시는데 그러니까 알겠습니다. 이런 느낌이군요. 이런 느낌이다. 알겠습니다. 네. 아유 조금 정리를 하자면 우리 매번 그렇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지만 우리 김혜인 교수님 방송이나 유튜브에 올라오는 컨텐츠를 갖다가 이렇게 계속 안 보시고 하면은 좀 헷갈릴 수가 있어요. 헷갈릴 수가 있는데 아까 달러 인덱스 같은 경우에도 나는 교수님 말씀이 딱 이해가 되는데 최근에 달러가 강했다라고 생각했는데 사실 달러 인덱스를 이렇게 펼쳐놓고 보면은 예. 맞아요. 그게 114에서 예. 인덱스 기준으로 예. 그게 100 근처까지 갔다가 예. 그게 이제 한 106 왔다가 예. 그 지금 우리 100에서 106만 생각하는데 예. 114에서 그러니까 시점을 보는 시점이 다르다는 거죠. 그러니까 달러 강세라고 주장하고 싶은 분은 100에서 106까지 올라간 거 보시고요.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추세를 보니까 114에서 106을 보는 거죠. 우리도 지금 1,300원이 비싸다 싶으신 분도 있겠지만 하기에 우리가 1,444원에서 내려온 거니까 예, 그렇죠. 예. 그렇긴 한데 아유 그러면 저기 뭐 안 바빠도 좀 바쁜 척 하면서 살겠습니다. 뭘 하나 좀 오늘은 그냥 교수님 마바라 된다 생각하시고 한번 찍어 주십시오. 아, 한 저는 그냥 요새는 그냥
눈여겨 보시는 그렇지. 그렇게 여쭤봐야 되는구나. 그 정도라도. 이게 저는 뭐 좀 반도체 요즘에 주식 좀, 네. 좀 비중이 굉장히 높고요. 반도체. 네, 그다음에 뭐 조선업종, 조선업종 좀 꽤 가지고 있어요. 앞으로 조선업종. 늘려보고 싶은 쪽은 없으세요? 뭐 조선업 비중을 좀 더 제가 가지고 있는데 늘려보고 싶은 생각이 드는데요. 조선업도 뭐좀 한번 이렇게 사랑해볼까 싶으면 뭐 유상 정도 한 방씩 펑펑 맞고 막 날아가던데. 근데 이것도 보는 사람에 따라 다른데 저는 뭐 그 울산 같은데 강의를 많이 가가지고요. 뭐 조선업계 종사하는 사람들 만나고 그다음에 최근에 제가 세계 해양 디지털 네, 뭐 네. 전 세계 그쪽 관련자들이 와가지고 뭐 세미나를 하더라고요. 예. 하긴 교수님은 이런 만남 속에서 인사이트를 많이 얻으시더라고요. 어떤 근데- 말씀 들으셨을까요? 저도 거기 네. 가서 발표하라고요. 전 예, 세계 예. 세미나인데 제가 영어를 잘못해서 한국말로 발표하지 얼마나 창피하던지. 아이고 자랑스러운 거죠. 자랑스러운 한국말로 네. 잘 그런데 하고 거기 전 오셨습니다. 세계 뭐 조선업계 관련사들이 네. 왔는데 뭐 상당히 긍정적인 이야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예, 우선 우리나라가 수주를 뭐 3년, 5년 좀 비싸게 받았고요. 네. 그다음 IMO라는 그 단체가 있는데 거기 단체에서 매연이 있는 배를 거의 다 바꿔야 된대요. 예, 그리고 디지털 조선이라고 그래가지고 예, 배도 다 디지털로 간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자율 자동차 있는데 자율 배라는 겁니다. 자율 배가 훨씬 더 만들기 쉽죠. 바다가 교통이 덜 복잡하니까. 근데 이미 실험 삼아서 그런 걸 만들어서 운항하고 있다는 겁니다. 네. 그런 것은 기술적으로 우리가 굉장히 앞서가고 있대요. 네, 그래서 뭐 그분들한테는 이제 그런 이야기 듣고 애널리스트나 그 자산운용사 대표들한테 네. 조선주 어떻게 생각하냐 그랬더니 긍정적으로 대답하는 분이 한 분도 안 계세요. 그래요? 그래요? 네, 그런데 그래서 왜 그러냐면은 네. 그건 수주 산업이다. 아, 네. 중간에 그 철강 가격이 올라버리면 임금 올라버리면 이익 확 줄어든다. 예, 그리고 세계 경제가 나쁘면은 해운사들이 배를 앞으로 덜 살 거 아니냐. 지금 수주는 많지만 뭐 3년, 5년 지나가지고 또 수주가 갑자기 떨어질 수밖에 없다. 그래서 그 부정적으로 이야기하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저 갑자기 여기서 여쭤보고 싶은 게 그동안 정말 많은 이제 산업별 그 전문가분들과의 뭐 포럼의 자리도 있을 거고 경제적 관점에서 네. 또 애널리스트 분들과의 자리도 있을 텐데 항상 같은 의견은 아니고 지금 조선업처럼 네. 애널리스트 쪽에서 체감하시기로는 좀 어렵지 않을까요? 그런데 산업군에 종사하시는 분들은 괜찮은 것 같은데요 라는 이제 이렇게 의견이 교차할 때가 또 있었을 것 같아요. 지금처럼. 근데 그럼 그럴 때 어떤 목소리가 맞던가요? 현장에 있는 사람 목소리가 맞죠. 그래요? 예. 이게 궁금했어요. 예. 아. 그래서 저는 뭐 기업 강의를 많이 가거든요. 네. 그래서 기업 강의 가가지고 그 회사 분위기를 보죠. 아, 그래서 임원 분위기가 굉장히 좋고 그러면은 야, 이 회사 잘 되나 보다 하고 뭐 자료 보고 뭐 주식 사기도 팔기도 하고 보통 그럼 그러는데 그런 분위기나 아니면 체감하신 그런 목소리 기준으로 현장 많이 목소리가 선택을 저는 제일 하시는군요.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이게- 물론 어떤 뭐 기업 CEO는 뭐 자기 회사 좋다는 이야기만 할 수도 있죠. 그런데 뭐 다른 그 임원들 그 이야기 보면서 네. 분위기는 파악이 되거든요. 네, 그러면서 뭐 대체적으로 그렇게 사는 주식들은 뭐 손해 안 보고요. 물론 또 어떤 주식은 손해 보기도 했지만, 근데 대체적으로 그 사람들 목소리가 옳았습니다. 교수님 저희 그 금요일 날 2부에 우리 저 두 콤비 김민수 대표하고 이성웅 이사 이렇게 해서 업종 다루다 보면은 꼭 엔터나 게임 쪽 얘기할 때는 저를 꼭 놀리거든요. 갑자기 이렇게 저보고 설명을 하다가 됐고요 이러면서 자기들끼리 막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저는 뭐 교수님한테 게임하고 엔터를 엿주려고 하는 게 아니고 저도 뭐 대충 알아요. 교수님 뭐 블랙핑크 누구누구 이름 다 모르시죠? 모릅니다. 예, 그러니까 그게 뭐 하이브인지 JYP인지 모르시죠? 저 하이브라는 주식은 좀 가지고 있어요. 아니 블랙핑크가 어느 회사 소속인지 이런 것도 잘 그거 아시잖아요. 예, 그런 거 잘 모르죠. 그러니까 그래서 그걸 여쭙고자 하는 게 아니고 요즘 여기저기서 다 얘기하는 AI 교수님 보시기 요거 진짜 주목해야 되는 그걸 세상 바꿀 수 있는 예, 저는 AI 자체가 아니라 AI가 다른 산업하고 접목하면서
다른 산업의 생산성을 높이는 과정이라고 보고 있어요. A 자체보다는 그게 다른 산업하고 접목시켜가지고 뭐 저는 저 앞으로 뭐 4차 산업혁명이라 했는데 그건 한마디로 융합이거든요. 네. 모든 기술이 다 융합되는 과정이니까 AI도 그 중에 하나죠. AI가 어떤 다른 산업하고 접목시켜가지고 다른 산업의 생산성을 높이는 거지. 뭐 AI 자체는 그렇게 뭐 의미 있는 큰 산업, 큰 그 경제 틀을 바꿀 그 정도는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AI 관련주라고 해서 요새 막 한참 시세가 나고 하는데 어떤 수익성 측면에서는 그쪽에서 크게 기대는 안 하신다 말씀인가요? 돈이 되느냐 이 말씀. 예. 저는 뭐 그런 주식은 아직 안 사봤기 때문에 잘 모르겠습니다. 일단 교수님하고 나하고 비슷하다는. 그런 결론인가요? 내가 한참 미치지만 그래도 교수님하고는 뭐 세상 쫓아가는 이해도가 비슷하다는, 아하. 성향도 비슷하다는. 결론이 그렇게 된 건가요? 알겠습니다. 그런데 네. 최근에 어떤 분이 그 메일이 왔더라고요. 네. 그 어떻게? AI를 예. 전문적으로 하는 자산운용사예요. 네. 그런데 그 제가 선행주수 예측한 거 보고 네. 자기네 AI보다 더 낫습니다. 그래가지고 제 말 따라가지고 자기네 AI 따라한 게 아니라 제 전망 따라가지고 주식을 샀는데 돈을 벌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앞으로 그 선행주수가 어떻게 될까요? 갑자기 AI에 대한 여러 가지 생각을 던져주시네요. 그것도 그거지만. AI가 전체적으로 아직 그 정도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저 증권사 리서치센터장 할 때요. 뭐 금융공학이라고 그때부터 그게 AI였거든요. 그거를 전담해서 개발을 맡겼었어요. 한 5명 정도를. 근데 이 친구들이 모델은 잘 만들라고 11년에 쓰면 이만큼 수익이 납니다. 그런데 실제로 돈을 주고 펀드를 모아주면요. 수익률이 별로였거든요. 사람이 훨씬 낫습니다. 이게 뭐 거래할 때는 잘 벌려. 그렇죠. 진짜 돈 태우면 잘 안 돼. 그렇죠. 그렇더라고요. 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 그런 네. 경험을 몇 번 했었어요. 그리고 오늘부로 확장. 우리 교수님 네. 네. 은근 자기 자랑 심하셔. 아, AI보다 내가 낫다 이 말씀이시잖아요. 그렇죠. 그게 결론이죠. 예. 그런 거는 그렇게 됐네요. 근데 스스로 그런 메일을 네. 보내가지고 그렇죠. 그런데 타인이 이제 그렇게 그러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신 거죠. 예. 교수님 뭐 마지막으로 우리 시청자분들께 혹시 또 당부하실 만한 뭐 이제 해넘기기 전에 딱 이런 거는 한번 염두에 두시라 할 만한 멘트 없으실지. 뭐 저는 내년 2월까지는 주식시장이 괜찮으라고 보고 있습니다. 중간중간 조정을 걸칠 텐데요. 뭐 내년 2월까지는 그래도 조금 적극적으로 좀 수익을 추구할 시기다. 그리고 내년 2분기는 좀 조심하셔야 조심하자. 된다. 그런 말씀 좀 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제 교수님 보내드릴까 하는데 아까 채팅창에 인상적인 말씀이 하나 올라온 게 있어서 이걸 또 읽어드리면서 제가 마무리를 할까 합니다. 저희가 흔히 우문현답이라는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요. 네. 저희 채팅창에 정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정님이? 네. 우주현답, 우리의 주식은 현장에 답이 있다. 진짜 맞는 말씀입니다. 네. 우주현답. 이게 이제 교수님의 말씀을 듣고 이제 정님이 이건 우주현답이구나 하면서 정리해서 해주신 말씀인데 저도 이게 딱 뇌리에 남아서 정리해서 이제 말씀을 드려봅니다. 맞는 말씀입니다. 예. 더 많은 영상을 보고 싶으신 분들은 화면 오른쪽에 있는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영상을 보시면서 좋아요는 필수인 거 아시죠? 항상 인포맥스 라이브를 사랑해주셔서 감사합니다.